사실 이 언론중재법이 4년 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 논의가 마치 그 정파적인 부분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당시에 보도를 좀 보시면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1년에 그래도 양질의 언론사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냥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을 마치 뭐 엄청 언론 자유가 있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저희가 61이고 미국이 55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주관적인 말들이 막 오고 가니까 좀 사실 이게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지금 언론중재법이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2021년 당시에는 사실은 여론조사 팽팽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란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 양질의 언론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이 기여를 많이 한 언론들조차도 이게 굉장히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서 폄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죠? JTBC 태블릿 보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실제로 여러 가지 영역의 역사가 있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태블릿 PC 보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태블릿 그 박근혜 정부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제 자신도 그 당시 MBC에서 쫓겨나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가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역할을 해가지고 촛불혁명을 추동했던 사례도 있고요. 국경 없는 기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경 없는 기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이 위기인 이유는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위험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치 관료, 대기업의 악령에 직면해 있다. 이게 한국 이 국경 없는 기자의 워딩입니다. 워딩.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경 없는 기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여러분들 그 지금 한국 언론 지수가 언론 자유 지수가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61입니다. 높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 언론 자유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언론 자유 지수가 내려간다. 제 생각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예. 그럼 왜 이게 내려갔지? 언론중재법 때문일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저희 언론 현업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지속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피해 구제는 찬성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권력자, 대기업 자본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공인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작정 뭐 언론인들에게 자성이 필요하다, 뭐하다, 뭐 니네들이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을 때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도 주장을 하면 니네가 우려하는 바는 과잉이야라고 정확하게 반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론회에서라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비리 사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됐냐?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서 다 이겼습니다. 권성동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 특검까지 동원해가지고 털었는데 안 됐습니다. 증거불충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안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정정보도의 기한을 늘리자는 안도 있습니다. 2년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가 없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면은 막 4년 전거 5년 전거까지 막 저희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막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또 소송해야 됩니다, 저희가. MBC가 그래서 소송을 MBC가 아닌 언론사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포스코 보도하다가 5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SBS하고 저희 소송해서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다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판결이 굉장히 언론사에게 박하게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언론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익을 추정하기 하는 요건 중에 언론사 등이 자료 제출에 또는 증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희가 제보자들이 있어가지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포스코 같은 아주 가부장적인 기업을 취재하는데 누가 나서서 증언을 하죠? 포스코 그 은퇴한 사람들도 다 포스코 옆에서 그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내면은 그냥 지금 법원에서
저도 그래서 재판을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너 보도는 약간 불완전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들이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언론중재법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냥 뭐 엉뚱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몇 년째, 수년째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치관료, 대기업의 압력이 직면해 있다고 계속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죠. 근데 한국도 이거에 예외적이지 않게 계속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뭐 좋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PD 수첩 추정률 10분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PD들이 중불 나가지고 소송 걸릴 위험, 예? 막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심한 경우는 범죄자들한테 살해 위협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보도 안 해도 돼요. PD들 그냥 그냥 대충 여기 우리 이강택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 여기 하는데 그냥 연성 프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언론 이런 탐사 보도를 많이 하는 PD들이 KBS, MBC, SBS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 방송사들이 그래도 지금 자본이 되니까. 자본이 안 되는 방송사, 언론사들은 아예 탐사 보도 하지 못하고요, 지금. 근데 지금 탐사 보도하는 PD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이것까지 있으면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탐사 보도 못 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언론인,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이나 우리가 상대 지금도 계속 소송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포스코 쳐보세요. 포스코, 삼성 쳐보시고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하냐 쳐보시고 그 신문 나옵니다 지금. 작년에 포항 MBC에서 용광로 관련해가지고 보도한 거 바로 포스코에서 5천만 원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건설노조도 계시지만 물론 건설노조 같이 노동자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건설노조가 상대하는 예를 들면 대기업 집단이 있어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다 이겁니다. 대기업의 건설사의 비리라든지 예를 들면 하도급 문제라든지 만약 보도했을 때 100%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비밀스러운 경영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증인들이 나서기가 힘들어요. 하도급 업자들이 불안정한 그거 있으면 하겠습니까? 다 익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발언이 나갈 수도 있고 오버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막 2중, 3중으로 저희가 막 게이트 키핑도 하고 막 예를 들면 막 작가에 해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취재하죠, 당연히. 그래도 실수가 나고 그래서 PD수첩 추정률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 CP들은 일이 뭐냐? 1년 내내 언론중재위 가는 게 일입니다, 그냥. 그 CP들은 그냥 언론중재위 가는 게 일이에요. 일. 지금도 막 1년에 막 뭐 20번, 30번씩 갑니다, 지금.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언론중재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게 저는 너무 놀란 게 무슨 이거를 반대하면 언론개혁 적이래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언론개혁 적입니까? 추정률 10분하고 PD수첩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들이 언론개혁 적이라고 지난번 민주당 자료에 보니까 이거 논의에 반대하면 적이랍니다. 이게 저 너무 제가 황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기가 필요하다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언론 현업단체가 내란 세력하고 연대해가지고 이걸 막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강택 위원장님이 너무 얘기를 많이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토론도 저는 이런 예를 발제문에 기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제문에 예를 들면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언론인재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게 토론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뭐 지금 무조건 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토론이면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러워요. 물론 지금 뭐 얘기 기레기 소리 듣고 언론의 신뢰 지수도 낮죠. 그럼 언론 신뢰 지수가 낮은 게 예를 들면 언론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언론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좋은 보도는 제가 지금 손석희 질문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언론 관련해서 엄청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계속. 근데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일보 김영 기자가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좋은 보도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쁜 보도가 사라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언론 개혁이 된다. 저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보도도 있어요. 나쁜 보도가 훨씬 많죠. 근데 그러면 좋은 보도가 더 많아지고 나쁜 보도는 사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론중재법 그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정치인과 대기업과 이런 공인에 대한 언론중재법 배액배상제 이게 도대체 언론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럼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없어. 그럼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니네 부작용은 예를 들면 너무 우려.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이미 배배 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토론이 좀 생산적으로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이런 이광택 우리 선배님이 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팩트들의 기한에서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여론조사도 이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했을 때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시민들도 탐사 보도가 위축되는 걸 바라진 않을 거예요. PD수첩이나 추정뉴 1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이 이런 언론지정법에 위축될 수 있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시민들은. 네. 제가 좀 흥분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제가 적은 내용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